이번에도 금융위기는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희가 거의 작년부터 올해 내내 이야기했던 부분을 최근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20인 불러서. 그 중에서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금융위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금융위기가 어떻게 오느냐, 현재 어떻게 터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최근에 강조했던 것들,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 정부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거예요? 부동산 PF. 부동산 PF 수치를 정부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 기업 부채 터지는 것보다 이번 가계부채 위기가 더 크다, 몇십 배 위력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심각하다, 최근에 증권사가 17% 정도의 부실이 나왔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수치를 공개를 못하고 있다. 어디서?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지만 어디서? 금감원에서. 금감원이 부실을 감독하라고 있는 곳인데 부실을 감싸주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금감원에서 배포 금지했다. 이거 배포 안 하면은 징계 요구 받을 수 있지만 징계 차라리 받고 말지 배포했다가 징계 대신에 인사 조치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PF 대출 부실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 기장군에 들어오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죠. 거기도 굉장히 크게 조성하기로 했었죠. 관광단지라면 수요가 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나올 상황도 아닌데 거기 개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PF 막힌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더 지금 PF가 막힌 곳이 청담동이죠. 알짜 땅인 그 청담동마저도 지금 PF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PF 부실이 커지게 생기니까 정부에서 이 PF 대출 25조 원 확대한다. 저희가 그때 9.16 대책이죠. 9.16 대책이 말은 공급 대책인데 내용 보니까 어땠다?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었죠. 홍철 없는 홍철팀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수요만 부추겼다. 그래서 9.16 대책의 핵심을 보면 뭐예요? PF 붕괴를 막는 정책. 즉 PF 터지는 걸 막으려고 나왔던 게 9.16 대책이지 말만 공급 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9.16 대책을 내용을 보면요, PF 지원 더 하겠다. 그 다음에 건설사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더 잘 내주도록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은행 책임을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공급 대책이라고 말해놓고서 공급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공급 부족이란 키워드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서 분양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들겠다. 즉 둔촌주공 살리기 2탄이죠. 그래서 둔촌주공 살리기 1탄이 13 대책이고 2탄이 9.16 대책이에요. 즉 공급 대책이라고 말을 했지만 수요만 잔뜩 부추기는 대책이었다. 그 중에서 핵심이 PF 대출 규모를 25조 원 확대를 하는데 어디서 확대를 하느냐? 허그에서 10조 원, 주금공에서 5조 원 확대를 한다. 즉 저런 부분 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이 좀 들어가도 되는데 정부가 지금 9월까지 70조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라 살림 70조 적자 났다고 하죠. 9월까지. 그러니까 보증 지원은 허그나 주금공한테 다 떠넘기고, 그 다음에 민간 대출 지원은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서 은행권한테 다 떠넘기고, 이번엔 특례보금자리론도 정부에서 낸 것보다는 대부분 은행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쥐어 짜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PF 부실이 커지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정부가 숨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PF를 25조, PF 보증을 25조로 확대를 했느냐, 딱 지금 급하게 터질 것이 25조 정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개를 못한다 라는 정도는 PF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렇게 PF 위기가 심각한 데다가, 그러면은 PF 위기가 심각하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쪽이 지금 1금융에서 PF에다가 많이 투자를 안 해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대 수익만 해도 잘 벌어. 그리고 예대 수익으로 이자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처먹는다, 자꾸
그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행이 원래 그래야 돼요. 투자 잘못해가지고 손실나가지고 고객 돈 손실나게 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PF는 대부분 이금융권에서 들어갔죠. 이금융권에서 들어가서 PF가 붕괴되면은 이게 이금융권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 중에서 2011년에는 저축은행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 새마을금고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금고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PF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레드오션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뭐 상가주택, 뭐 다가구, 빌라 뭐 이런 쪽 레드오션. 대신에 고수익은 나지만 고위험 이런 곳들에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터지기 시작하니까 PF 문제가 굉장히 커진 거죠. 청담동에 들어가는 것도 아파트였으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텔이죠. 근데 호텔은 굉장히 투자하기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서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PF 지원을 들어간다. PF 지원을 들어가니까 이금융권에서도 보증을 많이 해주니까 안전하게 더 건설사들을 지원을 해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가 결국에는 최종 결렬 입장을 밝혔다고 보죠. 13일 기사인데 아직도 PF 만기 연장은 어렵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 떴었죠. 120곳이 적자 됐다. 그러니까 서울만 120곳이에요. 근데 212개 중에 120곳이면 50%가 넘어가죠.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위험한데 요 PF랑 똑같아요. 세부 지표를 발표를 안 하죠. 그러면은 새마을금고가 지금 행안부 소속인데 금감원 소속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 말뜻을 잘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 회복이 우선. 즉 신뢰가 될 정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넘어가서 새마을금고의 내부 자료가 어느 정도 다 나오게 되면은 위험 수치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것이다. 또 뱅크런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관은 안 하지만 지금 대수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 도입하고 부실금고 신속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그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줄인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데 저 위험 사업에다가 내가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부실 채권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PF 시장 위험에 따라서 저축은행이든 상호금융이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송된 내용도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내용이에요. 아, 그냥 PF가 터지면 건설사들 망하는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PF 시장 문제 터지면은 필지가 싸게 경공매로 나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설사는 있겠지만 거기에 분양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예금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 왜? PF가 터져서 고객들의 예금 절반인 4조 6천억 원을 PF 사업에서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났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는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즉 지금 이금융권에서 막 8%에서 막 13% 이런 예적금이 나오고 있죠. 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피해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새마을금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저축은행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상호금융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금융권의 자금이 위험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 2011년 한 해에만 16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12년에는 8개, 13년에 5개, 14년에 15년에 1개씩 총 31개의 저축은행이 망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새마을금고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위기는 터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저축은행들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금융권 전체에 걸쳐서 PF 문제가 걸려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그때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될지 혹은 뭐 신협 사태가 될지 뭐 어디가 먼저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금융권의 금융위기 터질 수 있다. 그런데 그 PF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발표도 안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를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터진다. 혹은 내년 상반기에 터진다도 5명. 지금이라는 사람도 3명. 자, 20명 중에서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터진다는 사람이 17명이에요. 즉 금융위기 터진다는 소리예요.
과반수 이상이. 근데 저 전문가들 면면을 보면요. 얼마 전까지 특히 그 코로나 이전에 맨날 공급 부족하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예를 들어 뭐 김규정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뭐 되게 많았어요. EPF 문제가 금융권 터지는 건데 지금 건설사들 무너지고 있는 거 보면 다 나오죠.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 금융권 금융위기 터질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버티다가 무너지는 수가 생긴다. 이런 거고요. PF만 문제예요. 지금 급전 쓰다가 못 갚은 사람들. 비상금 대출 지금 5대 은행 연체만 50억 육박하고 있고요. 카드론 대환대출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랬죠. 카드론 대환대출이 뭐예요? 돌려막기 중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즉 급전도 못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왜 저쪽에 저렇게 많이 늘었느냐? 물론 진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혹은 청년층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끌했는데 이자는 확 올라가 버리고 씀씀이를 줄여도 도저히 안 되니까 카드 돌려막기까지 들어가고 있다. 여기 오늘 그런 기사들 엄청 떴어요. 미국 CPI가 둔화가 됐어요. 3.2%가 나왔대요. 근데 예상치는 3.3%였는데 3.2%가 나왔으니까 CPI 둔화됐고 금리 인상 끝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러면서 뭐 주가 오르고 뭐 달러 가치 떨어져서 환율 치고 막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장세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추경호 총리 예상대로 상저하고죠. 지금 보시면 하반기 7월 저점 찍고서 하반기에 계속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둔화됐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도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진짜. 미국은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석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거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고물가는 오지도 않았다. 총선 끝나면은 우리 지금 세금 깎아주고 하는 것들 다 끝날 거다. 이제 당분간 볼장 봤는데. 그럼 정부도 예산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깎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깎아주고 있느냐? 요거야말로 포퓰리즘 중에 하나죠. 총선 끝나면 마찬가지다. 그럼 물가도 더 칠 텐데. 미국은 금리 내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창용 총재도 물가 상승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9%에서 3.3%까지 내릴 때 우리나라는 6%에서 3.8%까지밖에 못 내렸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못해서 물가를 못 잡고 있는 거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띄우고 있는 거고. 여기에 미국이 비둘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러가 빠진다고 그랬죠. 지금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거 가지고 와 좋다라고 할 때가 아니다. 이게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외국인 석달째 셀코리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연준 회의 결과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지금 주식 자금이든 채권 자금이든 빠지고 있는 거다. 즉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비둘기가 되면은 자금이 확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1994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이 매파였다가 비둘기로 바뀌면서 97년에 우리나라 IMF 터졌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매파였다가 2008년에 비둘기로 바뀌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거예요. 왜? 리먼 브러더스 은행 무너졌으니까 금리를 낮춘 거고, 이게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금방 터진 거고, 지금도 이미 위기 터질 것들은 다 나왔어요. 이게 이미 터졌는데 지금 막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해가지고 막 금리 누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이 대출금리가 더 높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막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금융위기는 터져 있고 이게 지금 다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일본에서는 아예 이런 분석까지 나왔죠.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 추락은 시간 문제. 이런 전망을 내고 있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이제 끝났다. 이게 다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 때문에 내수 안 돌아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들 무너지고 있죠? 가계 부채만 잔뜩 늘어났죠? 여기에 애 안 낳죠? 잠재 성장률 떨어졌죠? 현재 성장률 떨어졌죠? 지금 경제 안 돌아가니까 통화 승수 떨어졌죠? 지금 다 이게 부동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부동산 거품 때문에. 이 와중에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긴 사람들은 다 매국노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매국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만 부자 되지. 그 이야기 듣고서 내 집 마련한 사람은 팔기 전까지 부자 아니고요. 투기한 사람들 중에서 잘
빠져나온 사람들만 부자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말 듣고 계속 오릅니다. 2022년에도 전세 대란 납니다 해가지고 역전세 대란 때문에 피 본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본인들은 다 빠졌겠지 이미. 이게 답이에요. 금융위기 터져야 집값 떨어진다가 아니라요. 금융위기가 지금 이미 터져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집값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